이게 누구 한 명의 그 이야기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나 머릿속에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먼저 밟아 나가는 게 맞으니까 일단 필독서를 읽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계를 안 밟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한들 이게 들리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가격만 보면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요동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는 지금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보면 비트코인의 그 출렁이는 거는 뭐 별거 아니구나. 지금 이 사회의 기반 자체가 그리고 혹은 이 세계 질서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불안정하고 어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는 그런 한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지고 그래도 내가 이런 시기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되게 다행이다. 이런 좀 평온한 그런 마음이 오지 않을까. 저 연휴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저는 지금 처갓집에 왔는데 나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비트코인 티셔츠를 입고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이너다라는 거를 장인 장모님께 강하게 어필하고 그다음에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당당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혼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분명히 이쯤에서 한 번쯤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하는 타이밍에 그냥 가볍게 뭐 요새 그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데 뭐 보고는 있는 거지 뭐 요 정도만 그러니까 최대한 절제해서 거기까지만 물어보시더라고요. 더는 안 물어보시고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 네. 느낌? 네네 뭐 보고는 그러니까 지켜보고는 있지 뭐 그 정도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토믹님은 그 배우자분 외에는 본인의 그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밝히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니 회사도 그만뒀는데 얘가 뭘 믿고 이렇게 그만두나 뭐 의심하거나 뭐 그런 거 없나요? 사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만두고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하실까요? 아직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네. 뭘 하시는지는 아직 모르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이네 진짜. 그러니까 최소한 거짓말을 하시진 않았네요. 아무 말도 안 하셨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 말을 안 한 거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뭐 더 늦을 것 같아서 이걸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예 이제 그 사실 자체를 모르시니까. 퇴사 사실 자체를 얘기를 안 했다? 네, 아예. 아하. 아예 아는 거니까 거짓말 한 건 아니다. 수보 아토믹 장인장모 속여. 맞습니까? 속이진 않았습니다. 아직 말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아. 했었던. 여러분 이렇게 비트코인 힘들게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아토믹님도 네 본인 퇴사 사실조차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퇴사가 퇴사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그러면은 뭐 회사 열심히 다니는 걸로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순간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분명히 회사 갈 시간에 평상시에 그 은행원 복장이 아닌 목으로 지나가다가 만나면 서방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드라마에서 오늘- 보던 그 장면. 오늘 휴가입니다. 이렇게. 아하. 거기서부터는 그럼 거짓말이 시작되겠네요. 거기서는 그 장면에서는 언제 오픈하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한테는 한 2년 뒤에 2년 생각 뒤. 중입니다. 그럼 아버님 어머님은요? 비슷하게 아마 가지 않을까. 몰라요? 네. 지독한 사람이네. 진짜 어나더 레벨이네요 진짜. 야, 제가 리스펙합니다 진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뭐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몰래 나 혼자 갖고 있을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상상만 하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상상을 현실로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 몰래 네. 아무도 몰래 그러고 있으니까 좋아요? 이게 행복하십니까? 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네, 편안합니다. 어떤 면에선. 아니 그래도 편안함이 입이 있습니다. 좀 간질간질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처가족 식구들도 좀 챙겨서 이렇게 비트코인 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던가 뭐 처남이나 뭐 처형이나 뭐 이렇게 없어요?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거야? 사실 그게 좋긴 한데,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요. 그럼 뭐 다 오른 다음에 뭐 그때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2년이에요. 대신에 아니 저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뭔가 배우거나 이렇게 들으시지 않을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아니 내 딸바님 우리가 아토믹님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토믹님의 이런 그 지금 포지션 그냥 진짜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창 시절에 흔들리지 만났다면, 네, 학창 시절에 네. 만났다면 그 친구 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학창 시절에 만났으면 친구 그러니까- 되기 어려워.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마음이었다면 제가 그러니까 뭘 잘 이렇게 세상의 어떤 복잡함과 뭐 어떤 냉정함과 냉혹함과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던 그런 뭐 순수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기였으면 친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 뭐 지금은 뭐 그 이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다 나름의 그 말 못할 사정이 됐든 뭐 배경이 됐든 뭐 아니면 뭐 평소에 이제 늘 밝혀오신 그 어떤 철학과 가치관이든 뭐 다 그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런 그 아하. 나름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러면 뭐 역시 내 딸바님은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니 아토믹 저거 안 그렇게 봤는데 지 혼자 살려고 지금 가족들까지 저렇게 감쪽같이 심하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죠, 아토믹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비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요즘 같은 상황에 뭐 이렇게 뭐 가족 식사 자리야. 처가 식사 자리에서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한창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요즘에 다들 난리 나는데 뭐 아서방은 비트코인 안 하나?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비트코인 안 합니다. 이래요? 그렇진 않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되게 뭐 들어봤어요. 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딘가에 선으로 갑니다.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관심 있는 건가 아닌 건가에 그 어딘가 선으로. 애매하게. 네. 들어봤고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저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주제가 명절에 만나면은 이제 그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명절에 이제 친척들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너 언제 결혼하니? 너 뭐 취업은 했니? 뭐 회사 어디 들어가니? 뭐 이런 얘기 듣기 짜증나서 이제 안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집 안 사셨던 분들은 한창 옛날에 너 언제 부동산 살래? 너 이러다가 집 한 채도 없이 그 평생 그 전세로 월세로 그렇게 돌아다닐래? 이렇게 해서 혼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나기도 하다가 이제는 뭐 아마 만났을 때 국장 얘기 많이 하겠죠.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이정재 등장신으로 띵동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아직 국장 안 해?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많이 뒤처지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혹여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계신다면 아까 내 딸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걱정 어린 시선을 듣게 될 텐데 아토믹님은 일단 거기서는 완전히 자유로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저한테 국장 얘기를 그렇게 이제 제가 말했을 때 하진 않으실 거고 그냥 뭐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이러면 이제 갑자기 주제가 이제 급반전되죠. 이제 투자 얘기는 싹 사라지고 네. 다른 얘기로 이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얘한테는 뭐 국장 이제 비트코인 물어보셔도 얘기 뭐. 해봤자 노잼이구나 이런 걸 노리시는 거네요. 그렇죠. 얘네 아예 관심 없거나.
국장 얘기해도 그냥 좋네요. 뭐 저희 하이닉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장인 장모님은 그러시겠죠. 나서방은 다 좋은데 그냥 돈에 너무 관심이 없어. 네, 그래서 되게 은행 자본주의 너무 몰라. 은행 너무- 다녀서 너무 그런가 봐. 순수해, 이렇게. 어, 네. 그냥 저축만 하는 것 같아. 이러시겠네요. 네, 너무 순수해. 또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받을 아, 수 있게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 돈이 좀 없어가지고 뭐 투자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죠. 넷달바님은 어떤 포지션이세요? 저는 뭐 하드캐리 느낌 있잖아요. 왜 예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비트코이너는 일단 부모님은 무조건 하드캐리 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신다면 그런 편입니다. 할 줄은 아시지만 이것저것 다 만져보고 막 이러시기보다는 한 번쯤 해보시고 이런 거구나. 근데 또 좀 시간 지나서 까먹은 것 같으면 또 물어보지 뭐. 네, 딱 요런 포지션이십니다. 뭐 내서방이 잘 알고 있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양가 부모님 뭐 그다음에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셀프 커스터디 도와드리고 했는데 확실히 일단 셀프 커스터디를 해서 그 거래소에서 빼드리면서 약간 그 가격의 변동폭에 어차피 자기가 이제 다시 못 빼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자기 스스로는 다시 거래소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묘가 덜하신 것 같긴 해요. 거래소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막 수익률 이렇게 주식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이제 눈이 혈안이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거기서 이렇게 좀 잡아주는 역할도 셀프 커스터디가 좀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래소가 사실은 뭐 요즘에 이슈가 너무 많은데 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사실 그 거래소 안에서 사람들이 장기 투자나 장기 저축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요인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관심 있어서 들어가도 그 주변에 잡코인들이 같이 그냥 마치 동일선상에서의 하나의 그 다른 옵션인 것냥 쭉 그냥 그대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냥 원오브 댐으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뭐 요놈도 괜찮겠지 뭐라는 그 착각을 자꾸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전 세계에서 처음 거래소가 생긴 거는 어디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다들 마운트 코스를 뽑죠. 마운트 곡스요. 네. 그때는 그러면 마운트 곡스에서는 비트코인만 있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그게, 진짜요? 네네네. 그럼 마운트 본 적도 곡스 없고. 때는 그냥 비트코인만 사실 거래하는 거래소라는 개념이었을 테고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잖아요. 그렇죠. 코인베이스는 처음부터 그 쉿코인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거래가 됐었나요? 맨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코인베이스도요? 네, 코인베이스도. 근데 이게 알트가 코인이 막 좀 뭐랄까 많아진 게 이제 확실히 그 원재인 이더리움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더리움의 원죄. 네네, 이더리움 네. 원재. 사실 그 용서할 전에도 수 없는 있었긴 이유.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이더리움의 원재로부터 이제 시작돼서 그게 나온 이후에 이제 막 그렇게 됐죠. 상장을 하고 이제 거래를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분모 페어가 그때는 테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페어를 잡고 알트코인을 거래하게끔 마켓이 열렸죠. 지금 찾아보니까 2012년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 비트코인만 있었고 16년 7월에 이더리움이 상장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후 두 번째로. 코인베이스에서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4년 동안은 2012년에 적어도 비트코인만 있었던 거긴 하네요. 그 초창기에는. 그러면 여기서 그 궁금한 게 최근에 제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트위터 X, 지금 X죠. X에서 과거 시절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러니까 지금의 코인베이스 CEO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열정이 넘치던 프리젠테이션 트윗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열정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고 그냥 쉬코인 장사꾼으로 변절했다, 뭐 이렇게 썼던 글이 있었는데 두 분 보셨나요? 네, 지금 한번 띄워보도록 할까요? 네네. 뭐 구독자님들이랑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시던 분들은 잠깐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 딸바님이 이제 키우고 계시는데, 아토믹님, 그 옛날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혁신가에 가깝죠. 혁신대. 혁신가요? 네네. 그때 2012년 당시에 그 암스트롱은 지금 요게 그 빅픽처님이 쓰신 트위터의 글인데, 제목이 이제 초심을 잃은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성지에서 잡코인 도박장으로라고 이렇게 멘트를 잘 뽑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 비트코인 하나만 생각하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넷달반이 말씀 주신 걸로 보면은 2016년에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상장되면서 이더리움의 원제부터 시작해서 지난 회에 넷달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더리움 했어? 그러면 야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서로 자기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났던 그 쉬코인들의 천국이 돼서 김밥 천국처럼 쉬코인 천국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 맛보면서 완전 사람이 바뀌었다, 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그 쉬코인의 씨앗에 이렇게 절여지면서 이렇게 좀 마탱이가 갔다고 보는 건가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됐고, 약간 주주 입장에서 좀 옹호를 해보자면, 사실 주주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 방향이 맞긴 하죠, 사실. 코인베이스의 주주들 입장이라고 하면 예, 그렇죠. 어쨌든 상장된 기업이고, 그 기업은 공개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기업의 성장을 일궈야 되는 CEO 입장에서는 뭐 단순한 홀더나 투자자, 뭐 아니면 보유자, 뭐 이런 개념에서는 또 다르지 않냐. 네, 완전 다르죠. 그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방향의 주주 방향에 있어서는 가장 잘 수행을 하고 있죠. 넷달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결국 인센티브? 뭐 이 구조상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 브라이언의 어떤 뭐 윤리나 도덕을 제가 뭐 재단할 그럴 깜냥은 전혀 안 되지만 그냥 인센티브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글에서 보면 이게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겠음?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사서 안 팔고 존버하니까 거래 수수료가 안 나옴. 근데 잡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고 팔며 도박을 하니까 거래소 입장에서 돈이 됨.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의 철학을 팔아넘기고 알트코인 펌핑 앤 덤프를 방조하며 덩치를 키웠음. 이 영상 속의 혁신가,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 하면 2012년 그 코인베이스 막 오픈했을 때 그때에 막 열심히 강연하고 발표하던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모습인데, 온데간데 없고 이제 SEC 규제 피하려고 로비하는 정치꾼만 남음. 2012년 코인베이스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근본의 시대를 보여주는 증거물. 비트코인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탔지만 올라가서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잡코인 호객꾼이 되었음. 까비. 네. 잠깐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게 친절하게 또 더빙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을 잘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왜 코인베이스가 투자에 최적인지 설명해드리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디든 수수료 없이 즉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나 회사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루에 2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만 250%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친구나 기업, 심지어 개발도상국에서 뭐 잘 얘기하고 있네요, 진짜.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기가 그러게요. 어렵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구들은 데스크톱이나 명령줄 기반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백업을 입거나 분실하는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호스팅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기기에서든 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나 백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에 대해 iTunes가 MP3에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대중에게 보급하고 아이튠즈.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코인베이스는 5주 전에 출시되었고 그 이후로 매일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딸바님 잠깐 멈춰 주시고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요 시기가 사실은 2012년이면은 뭐 완전 초창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말고 그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기업가가 완전 반대 극쪽에서 그 새로운 포지션을 잡고 나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누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지 중에 뭐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뭐 지미송이긴 한데요. 근데 물론- 지미송은 이제 또 기업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백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기업가긴 하잖아요. 근데 지갑을 만들고 뭐 이렇게 쪽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2012년에 저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와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정도를 지키면서 기업 활동을 해왔고 기업을 성장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확실히 아담백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기업가 많고 이제 다양한데 뭐 여러 논란을 떠나서 그래도 비트코인만 가지고 어떤 지갑이든 채굴 뭐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은 2014년 전후 봤을 때는 아담백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그 당시 그러네요. 당시에서. 봤을 때. 네. 설립일을 네. 확인해 보니까 2014년이네요. 블록스트림은. 아, 블록스트림이요. 네. 그 지금 와서 보면은 약간 그런 사상가나 조금 도인 느낌까지도 나는 게 이제 잭도시인데, 잭도시는 뭔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푹 빠져들어가지고 넘어가게 됐던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21년 정도? 그럼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이네요. 네. 이제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네달바님 잠깐 언급하셨던 뭐 지미송이나 뭐 샘소모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가라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사상가나 교육자 뭐 이런 포지션의 개인 차원이니까. 뭐 샘슨모도 이제 기업가가 됐지만 시기적으로는 2014년에는 아니었고 그 뒤죠. 아,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홍콩 혹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나 그렇습니다. 샘슨 모어도. 아, 샘소모도요. 그 바비리하고 음.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저 당시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그걸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거래소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영상 초반에 들으면서 뭐 사실 코인베이스가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그러니까 물론 신뢰가 들어간 모델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프체인인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이제 사용하기가 어렵다, 뭐 커맨드 프롬프트 위주다,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혹은 뭐 보내거나 할 때 어떤 취약점들이 있다 한데, 코인베이스가 꼭 어떤 거래소 앱도 거래소 앱이지만 사용자들을 오프체인으로 자기들이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물론 그게 좋은 해결책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 비즈니스 외에는 뭐 없다시피 했으니까, 워낙 초창기이고 해서. 말씀 들어보면은 요 당시에 코인베이스는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잭 말러스의 스트라이크 같은 그죠. 느낌이었겠네요. 그죠? 예. 네네. 결국엔 그러다가 이제 뭐 쉬코인들 들어오고 그런 것들 상장 뭐 ICO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건데, 그렇게 보면은 스트라이크는 그런 부분에선 깔끔하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도를 걷는다 볼 수 있죠. 뭐 제도권에 들어가서 초심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에서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제가 샘슨 모어가 했던 어떤 이야기를 이 트윗으로 누가 옮겨놨던 걸 봤었는데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랑 마이클 세일러를 비교했던 영상이었던 그 트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마이클 세일러보다 훨씬 더 빨리 비트코인을 깨닫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걸 사업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고작 한다는 게 거래소고 그 다음에 마이클 세일러는 그것보다 훨씬 늦게 비트코인을 알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 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시간 동안 넌 뭐 했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샘슨 모어가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깠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 트윗? 그런 내용이었죠. 보셨나요? 봤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샘슨 모어가 달았던 것 같아요. 아, 댓글로 단 건가요? 네, 댓글로.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알았더라도 마이클 세일러 같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겠죠? 그런 여건은 아니었긴 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기반이나 어떤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게 좀 쌓아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진화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원죄죠. 원죄를 원죄. 네, 이더리움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냥. 네네. 그때 이더리움 상장한 게 이제 원죄 시작이었죠. 그죠. 그거를 안 했다면 또 얘기가 어떻게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좀 순혈주의적인 정말 순수주의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밀자면 스트라이크도 당장 제도권 들어가서 고객들 KYC 하고 있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USDT를 쓴다라든가 뭐 트론 네트워크를 쓴다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가 뭐 그 쉬코인 장사를 하거나 쉬코인 뭐 상장을 시켜서 그걸 막 사팔사팔 시켜서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온체인 트랜잭션이 뭐 그때는 하드웨어 월렛은커녕 월렛 프로그램들 자체도 굉장히 이제 열악하고 조악했던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 앱이 됐든 아니면 그 거래소 플랫폼이 됐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전송이 뭐 얘한테 쟤한테 어떤 커스터디얼 형태로 보관되고 잘 가는 거 자체가 나름 혁신이면 혁신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라이트닝 노드 돌리는 것도 사실 꽤 장벽이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소해 준 게 월렛 오브 사토시나 스트라이크 같은 거니까 커스터디얼 형태로 뭐 인터페이스 되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 월렛 오브 사토시에 있는 비트코인은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네 비트코인이 아니듯이 워로사에 있는 것도 스트라이크에 있는 것도 사실 우리의 비트코인, 사용자의 비트코인은 아닌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근데 방금 아토믹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윤리적인 선은 이더리움의 상장 그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딱 넘는 순간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지 않았을까. 강을 그냥 건너버린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 시절 모든 인프라와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업을 키우고자 했고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가장 근접거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비즈니스를 선택했고 그렇게 해서 상장까지 가게 되면서 뭔가 기업을 키우는 그 과정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더리움의 상장을 통한 그 쉬코인을 끌어들이고 뭔가 비트코인의 근본 그다음에 기본 원칙과 정신을 훼손한 그 원죄는 용서할 수 없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하나 또 생각난 건데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2024년 4월에 도입했어요. 그거 그것도 한창 그때 난리 났었을 때 아닌가요? 뭐 그 거래 수수료 막 오르고 그래서 난리가 난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했는데 지난 다음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 거래소들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거래소들은 훨씬 더 그 어떤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앞세우는 거에서는 한참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는 뭐 기대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나
나름의 유구한 역사가 있는 코인베이스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거를 이렇게나 늦게 도입하고, 그리고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버그가 나고 기술적 역량이 안 돼서 결국 라이트닝 스타트업인 라이트 스파크라는 데다가 거의 뭐 통째로 거의 외주 주다시피 해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행보는 사실 바이낸스보다도 더 늦게 한, 그러니까 진짜 원조 도박판인, 그러니까 혹은 더 대형 카지노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조차보다도 늦고, 그리고 뭐 조금 더 그래도 코인베이스보다는 그 비트코인을 좀 우선시하는 그 크라켄이라는 그 거래소에 비해 몇 년이나 훨씬 더 늦었던 거는 네,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아니 어떻게 그렇죠. 2012년에 설립하는 거래소가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 진짜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다가 겨우겨우 그런 사태가 터지니까 좀 수습하려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우리도 좀 입출금 도입하겠습니다 해놓고 약속한 날짜도 못 지키고 부랴부랴 라이트 스파크 데려다가, 그때 또 해놓고 나서도 뭐 여러 버그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런 거를 신생거래소가 겪고 있다면 아 그래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터줏대감처럼 있던 코인베이스가 그러고 있으니 사실 굉장히 이제 망신스러운 일이었죠. 지금 저희 요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들은 뭐 1화, 3, 2화, 3화 이렇게 쭉 듣다가 또 오늘도 재밌는 얘기 하겠거니라고 해서 4화를 켰더니 얘네들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지충이냐, 갑자기 뭐 모르는 용어들 남발하고 이거 얘네들 오늘 재미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끔은 진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진지한 이야기 할 것 많은데 네. 사실 네. 진지한 얘기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되게 지난번 3화 때 얘기 들으셨죠? 아토믹님 그 필독서 쭉 순서 뭔 기준으로 정했냐라고 여쭤봤더니 어려운 거 하나,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쉬운 거 하나 하면서 이렇게 지치지 않게 하면서 끌고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망고님이랑 좀 재밌게 떠들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우리가 또 공부도 좀 하고, 그죠? 명절 맞이 좀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좀 들어보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도 좀 쭉 살펴보고, 그렇게 좀 한번 스터디 모드로 갔다가 또 다시 놀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로 보고 좀 재밌게 봐주시고, 채널 돌리지 말고 나가지 말고 끝까지 방송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안 나가시겠죠, 다른 분들? 근데 또 명절에는 운전도 오래 하시잖아요. 아 뭐 심심한데 뭐 그냥 뭐 볼 거 없나 막 이렇게 유튜브 뒤적뒤적 거리시기도 할 거고, 뭐 그럴 때는 그냥 이거 귀에 꽂고 틀어놓으시고 동네 맞습니다. 산책 한번 하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좀 노린 것도 있어요. 왜냐면 명절 때 뭔가 재밌는 건 줄 알고 이제 틀어가지고 운전하고 있으면 이거 도중에 운전하다 넘길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들어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내 얘기인데 이러고 계신 분 계실 텐데 그냥 강제 스터디 주입, 그냥 주입식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운전에 집중하십시오. 그냥 쭉 들어주시면 되고요. 달리셨던 분들, 산책하셨던 분들 그냥 핸드폰 만질 생각 말고 그대로 킵 고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keep going. 자, 그러면은 저희가 뭐 사실 뭐 오늘이 뭐 브라이언 암스트롱 특집도 아닌데 약간 그는 누구인가 느낌으로 좀 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을 상장시키면서 그 똥을 묻혔던 그 원죄, 요게 이제 그의 커리어의 이제 그 쇠락의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됐던 많은 거래소들의 그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뭐 계속 끊임없이 뭐 이런저런 코인들, 잡코인들을 밀지 않습니까? 뭐 한때는 또 AI하고 연결된 코인이 있질 않았나? 뭐죠? 무슨 정맥이랑 뭘 연결했나요? 뭐 월드 코인인가요? 뭐 그 또 세말트만 와가지고 뭐 그랬던 것도 있었죠. 이상한 것도 많았잖아요. 막막 정보 수집해서. 막막 정보. 눈깔 정보 수집한다고 그때 욕. 눈깔 정보를 주면은 코인을 준. 참, 그러니까 기발한 애들이 많아. 그러다가
아토미님 최근에는 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를 코인화해서 이 세상에 불평등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겠다는 코인이 있다고요. 코인이랑 일단 이제 그런 내러티브죠. 개념이 그런 있다. 그런 개념을 이제 세이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경각심 입장에서 잡았다 요놈 같은 느낌으로 그게 뭡니까? RWA라고 해서 이제 마치 21년에 제가 듣기에는 21년에 NFT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를 지금 빌드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뭐 아, 뭐 21년의 있습니다. NFT 급으로 뭔가를 한번 좀 그 빌드업해서 좀 터트리겠다. 팔아먹겠다. 그 RWA 그러니까 그게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죠. 맞습니다. 그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실물 등기 자산을 토큰으로 재포장해서 유동화를 제공하겠다. 좋은 말로 이제 네. 판매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뭐 참 용어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자체를. 그러면 뭐 등기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건 뭐 저희가 옛날에도 막 그런 개념들도 들어봤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부동산 큰 덩어리니까 한 번에 못 사니까 그거를 쪼개가지고 토큰화해서 뭐 굳이 블록체인에 왜 태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태워서 그렇게 거래될 수 있는 코인 형태로 만들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은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얘기로는 뭐 부동산의 경우 예시를 들면 금액이 한 건에 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우리 서민은 접근하기 어렵다. 이제 네. 금융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토큰화해서 뭐 굉장히 소액으로 요거를 판매를 하면 누구나 쉽게 금융 접근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차별 없이 누구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 문턱 자체가 낮아져서 누구나 좀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토미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뭐 이제 죄송합니다. 아토미님이 이제 대신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냥 지금도 리츠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쪼개서 그냥 펀드화 ETF화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권에서 열심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리츠랑 사실 같은데 네.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이제 결은 여기서 틀려지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보는 입장인데 리츠는 증권 시장에서 거래하고 거래 시간도 제한돼 있고 선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일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하니까 24시간 거래도 가능하고 뭐 즉시 유동화도 되고 그런 상품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 RW의 그 개념을 더 이렇게 뭐랄까 내세우는 곳은 막 블랙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했던 얘기와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모순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제도화된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시간 제한도 있어서 이거를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면은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는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곳이 이제 증권사와 제도권이라면 사실 그 처음에 했던 얘기는 일단 모순이 되는 건데 일단 뭐 이걸 또 이제 뭐 물어보면 또 뭐 네가 뭐 아냐 뭐 이러니까 넘어가더라도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다루고 있는 ETF 상품의 모든 자산들을 다 토큰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그 코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좀 비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슬금슬금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RWA도 그냥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개념이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냥 새롭게 팔아먹을 제품들을 만들 포석을 좀 깔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넷달바님이 뭐 전에 저희 팟캐스트 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이번에 빗썸 사태도 그렇고 이 거래소들의 지금 현재 거래소 사업들의 운명이라는 게
얘네들의 라이센스가 결국에는 뺏기고 제도권한테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주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거랑 좀 연결돼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마 22년도 그 스페이스에서 나눴던 얘기였을 거예요. 그때 아토믹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인데 그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자를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소위 말하는 규제 아비트리지, 규제가 있는 곳은 그 규제를 따르느라 그 컴플라이언스를 다 이렇게 지키느라 비용을 낼 수밖에 없으니 그만큼 은행의 수익이 당국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이 별로 안 남는 거고, 아직 제도권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약간 서부 개척시대 수준의 블록체인 그 온갖 그 알트들은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마케팅 비용을 거기다 퍼부어가지고 뭐 이자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장이 오전 9시에 시작해서 3시에 마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조차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지켜야 될 것들과 정책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24시간이라는 것도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 3시 반이면 문을 닫는데 그거를 그냥 오늘부터 뭐 늘려, 뭐 2시간을 더 늘려라, 뭐 3시간을 더 늘려라, 아니면 뭐 24시간을 더 늘려라 라고 했을 때 뭐 그게 무슨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기술의 한계라기보다는 어떤 결정사항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24시간 할 수 있으니까 더 그게 강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 리츠 이미 존재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 조각 투자, 뭐 미술품 조각 투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동산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NFT로 모든 게 거래된다. 이거 다 21년도에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아, 많이 들었죠. 예, 그리고 리얼 월드 에셋 RWA를 그냥 한국말로 하면 실물 자산 아닌가요? 리얼 월드, 실물, 에셋, 자산. 자산.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토큰에다가 기록을 한다. 블록체인 장부에다가 기록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등기 소외하던 거를 뭐 블록체인에 하고, 차량 등록대장에 있던 거를 뭐 블록체인에 하고, 이름이 그냥 항상 그럴싸한 걸로 이렇게 바뀌어서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데 그 본질은 결국 똑같지만, 그 항상 그 다 아시는 그 오라클 문제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그게 있지만, 카멜레온처럼 이름만 바꿔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거래소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예전부터 얘기해오던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 호흡기 뗄 수밖에 없다. 금융이라는 이 비즈니스에서 지금은 꼭 무슨 난세처럼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우리는 한번 싹 정리된 거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정상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래소가 4개인가 5개밖에 안 되죠. 업비트, 빗썸, 그렇죠. 코빗, 4개. 코인원, 코빗, 코인원. 코인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러면 그 4개 거래소가 뭐 영원히 이제 존속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나 계정 파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KYC만 하면 거래할 수 있고, 그거를 얼마든지 뭐 비싼 수수료든 아니면 외국 거래소로 또 이렇게 우회해서 출금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출금은 어쨌든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엔 하나하나 닫혀서 뭐 그게 궁극적으로는 거래소가 이제 호흡기 다 떼지고 나면 그 뭐 블랙락의 그런 전통 금융의 손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주식 명부의 예탁 결정을 통해서 증권들이 소유가 되고 부동산은 등기소를 통해서 관리가 되듯이 뭐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봤자 장부 주인만 바뀔 뿐이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하고 그렇게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 의구심은 항상 들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기다. 아직은 최상위 계층 그 화폐, 그러니까 금으로 치자면 현물 금을 개인들이 아직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니까 그렇죠. 그런 미래를 그려봤을 그- 때 빨리빨리 네. 출금해야죠. 거래소에 두지 말고. 근데 딸바님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21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뭔가 특정 어떤 핫하거나 아니면은 좀 혹할 만한 어떤 요인과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니까 C코인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블록체인하고 연결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처럼 보여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게 또 꽤 먹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블록체인은 엄청난 기술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고 앞서 있는 신기술이 아니에요. 굳이 블록체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에 블록체인을 갖다 붙이는 건 비효율의 끝판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토믹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는 비효율을 택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효율을 택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는 비효율을 택한 거거든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아니요, 몰라요. 설명해 주셔야 돼요. 블록체인을 선택한 여기서 이유, 제가 이 질문 안 했으면은 네네. 나 모르는데 하고 지금 아쉬워하실 분도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네. 이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는 무언가 거래 수수료를 낮추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어떤 효용성을 제공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제3자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게끔 분산한 거거든요. 그렇죠. 분산한 거. 제3자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근데 지금 이제 리얼 RWA가 블록체인을 뭐 쓴다는 거는 효율을 택하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블록체인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효율적으로 토큰을 쪼개서 유동화를 빠르게 24시간 거래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블록체인을 쓰지 말아야죠. 단일 장부로 빠르게 거래를 하고 빠르게 회수를 하고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어떤 논리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블록체인을 써서 이거에 어떤 데이터 조작을 막겠다라는 건데 사실 RWA 개념상 실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어떤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초에 블록체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주체가 그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블록체인을 써야 될 이유 자체는 사라지는 거죠. 신뢰하는 그 대상 자체를 제거하려고 써야 되는 블록체인을 애초에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애초에. 그러므로 뭔가 이 블록체인 향을 피운다고 하는데 약간 향을 피우면서 이제 뭐 안 팔리는 부동산을 쪼개서 리츠처럼 팔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이제 아마 포장한 것 같은데 사실 RWA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장벽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외에도 이거는 정부도 싫어하고 실무자산 보유자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WA는 굉장히 실현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뭐 됐으면 벌써 이미 부동산을 쪼개서 거래를 다 하고 있었겠죠. 아니 그 구독자님들 애태우지 말고 그래서 네. 그 두 개가 뭡니까? 두 개가 일단 정부가 싫어하는 거는 세금. 세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쪼개서 팔면은 배당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돼요. 15.4%. 여기서 이해가 가시죠? 네네. 네, 부동산을 한 번에 팔면 배당소득세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네, 그게 이제 한 40%에서 그 네. 이상 되는데 그 세금 구간을 줄여서 15.4%로 누구나 동일하게 낸다면 애초에 그 세수 자체가 줄잖아요. 오히려 지금 다주택자를 더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 와중에 이걸 쪼개 판다는 이유로 배당소득세로 30%를 줄인다? 허용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일단 거기서 하나 걸리고요. 하나 걸리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은 항상 매도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왜냐면 부동산은 소수고 수량이 정해져 있고 그 파는 사람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가격을 사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원화보다는 좀 더 희소하니까. 이런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이거를 쪼개 판다는 거는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가격을 내가 올릴 수 있는 그 갭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강남 부동산에서 이거를 하나 팔 때 이거를 쪼개 파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파는 게 더 큰 호가 갭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수수니까. 근데 이걸 쪼개 판다는 거는 그 갭 자체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빠른 유동화를 이렇게 한다는 건데, 사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그걸 매도자가 택할 이유가 없죠. 차라리 그냥 존버해버리죠. 이게 됐으면 벌써 이미 쪼개서 팔겠다고 너도 나도 모든 부동산 보유자들이 그렇게 이미 먼저 주장해야 되는데, 그건 원하지 않죠. 그러면은 아토미님 말씀하셨던 이야기들로 보면 매도자, 그러니까 즉 보유자도 원치 않고 정부, 세금을 걷어야 되는 주체인 정부도 원치 않는데, 그런 수요 없는 공급을 하겠다는 거는 공급자가 그동안에 안 팔리던 것 좀 요거 포장해서 갖다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마케팅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합니다. 거네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안 팔리는 어디 썩 빌라나 아니면은 신축 빌라 만든 다음에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갖다 팔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2008년 했던 리만 사태랑 같은 거죠. 안 팔리는 거를 이렇게 싹 조합해서 팔면 그게 이제 RWA다. 뭔가 새로운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왕창 사는 게 아니니까 부담도 없을 것 같고, 네. 뭔가 신기술이랑 결합되어 있는 신상품인 것 같고, 냄새가 좀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얼월드 에셋,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라는 거기서 사실 굉장한 맹점이 있음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흔히들 아니 왜 그러면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블록체인은 그거는 되고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리얼월드 에셋에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불평처럼. 그렇죠.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총재들이 뭐 크리스틴 그 라가르드 총재도 그렇고, 야 비트코인은 아무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is backed by nothing. 그런데 뭐 유로는 총재인 내가 보장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옛날에 근본이즈 때 화폐는 아니 그 종이를 뒷받침하는 골드가 있잖아. 그 실물 자산인 골드가 있잖아. 이러는데 비트코인은 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아무것도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자체가 어떤 상품인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돈은 금이 뒷받침하지만 금을 뒷받침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정말 순수 금을 화폐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똑같거든요. 비트코인이라는 상품,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주는 효용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거를 떠받치고 있는 거고, 그 자체에 그 화폐적인 그 가치가 있는 건데, 반대로 돌아와서 실물 자산 토큰이라는 거는 이미 그 토큰이 됐든 디지털 정보가 됐든, 그러니까 그걸 NFT라고 부르던 RWA 토큰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됐든지 간에 그 디지털 정보랑 연결되어 있는 실물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트코인하고 그냥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실물 속에서 뭔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 있는 그 상품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리얼월드랑 연결될 건덕지 자체가 없는 거고,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도 아니지만 사실은 디지털 장부 속에 존재하는 상품 그 자체지만, 리얼월드 에셋, 그러니까 현실의 별도의 뭐 등기자산, 뭐 전세권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어떤 부동산 소유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가증권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거를 내가 디지털 속에다 기록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사실 그 둘의 괴리는 바로 발생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라클 문제라는 거, 결국
리얼 월드에 있는, 그러니까 실물, 현실에 존재하는 그 에셋을 정직하게 장부에다가 혹은 디지털에다가 잘 기록하고, 현실 세계에서 변경이 생기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 뭐 훼손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아토미님이 즐겨서 들어주시는 비유인 그 전세 세입자가 방 안 빼고 이렇게 엉덩이 깔고 막 농성하고 붙인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디지털이랑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일과 디지털에 있는 일은 완전히 분리된 세계로서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얼 월드 에셋이 됐건 NFT가 됐건 디지털 정보로 현실에 무언가가 기록이 되는 그 순간은 오라클 문제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게 처음 이제 비트코인도 아니고 처음 코인이라는 거의 개념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던 사람들이 늘 빠지게 되는 또랑들이 있는데, 그 또랑 중에 참 이런 게 늘 빨간 망토 갈 때 나타나는 늑대처럼 여러 번 나타나는 늑대 중에 한 마리잖아요. 요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 뭔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내 비트코인 뺏어가려고 하는 늑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진짜 혹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서 아토믹님이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네달마님이 설명해주고, 제가 이제 조금 옆에서 이제 부연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해도, 이게 난 모르겠는데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렇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 게, 이 공부 안 하면요, 비트코인이 뭘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미 끝이에요. 그분은 안 돼. 그냥 비트코인이 되게 이게 공부해야 될 게 많구나 라는 건 일단 이해한 상태에서, 아토믹님 그때 말씀해 주셨던 비트코인 필독서 그 책들을 좀 제대로 안 보면 맨날 얘기해줘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이 유치원생한테 뭐 지금 이렇게 막 방정식 얘기하면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미적분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방정식 얘기해준다고 X, Y 얘기하면 되겠어요? 뭐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차근차근히 진도를 좀 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계속 떠먹여줘. 그리고 이렇게 가끔 반응할 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가 좀 설명해봐. 나 설득해봐. 아니요. 저희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이해하든 못하든 관심은 없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방송을 듣고 비트코인을 알아가고 계시는, 열심히 여행을 하고 계시는, 비트코인 여행하고 계시는 빨간망토 차차가, 근데 빨간망토 차차 맞나요? 뭔가 좀 섞인 것 같기도 한데 빨간 모자인가? 망토 맞는 것 같아. 하여튼 그 아이가 갈 때 나타나는 늑대를 막아주는 거 정도지, 빨간 망토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그 제 채널에 같은 댓글을 거의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이렇게 계속 올리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나름 친절하게 지금 운전 중이라서 댓글은 제가 좀 이따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이 끝나고 나서는 예전에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이거 한번 여러 번 보시고, 그리고 예전에 썼던 그 트윗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뭐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뭐 2번, 3번 한번 곰곰이 보세요. 뭐 영상에 이제 타임스탬프까지 찍어서 요 부분에 딱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는 특히 집중해서 보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얼마 뒤에 다시 보니까 또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뭐 이거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토시의 예전에 남긴 말 있죠. 설득할 시간이 없습니다. 딱 그런 댓글 그냥 남겨드렸습니다. 제 시간도 소중한데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이죠, 사실은. 이게 누구 한 명의 그 이야기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나 머릿속에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초등학생인데 방정식 설명해봐 라고 한다고 그게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계라는 게 있잖아. 단계라는 게. 내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단계를 먼저 밟아 나가는 게 맞으니까 일단 필독서를 읽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계를 안 밟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한들 이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불친절하 친절이다 불친절이다는 그것도 논쟁 거리도 아니지만 어쨌든 순서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비트코인 방송 아토믹 네달바 리스펙이 함께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멘트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네네. 라디오 스타 느낌으로. 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뭐 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오늘 약간 명절이잖아요. 이제 좀 설이고 그러면 이제 구정 개념이지만 이제 새해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야기들은 좀 정리된 것 같아서 우리 각자 올해 어떤 자신의 포부, 덕담 뭐 이런 거 한마디씩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시죠. 네달바님? 네. 저부터 어떻게 할까요? 아토믹님 먼저 시켜요? 어떻게 해요? 네달바님 먼저 하십시오. 요새 뭐 가격 안 좋아서 그 풀 죽으신 분들 그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야, 뭐 옛날부터 모아갖고 평단 낮은 애들은 뭐 걱정 안 되겠지. 뭐 나는 뭐 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했어. 나는 뭐 2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어. 뭐 그래서 나는 속상해. 뭐 다 이해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선택한 그 이유는 적어도 저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게 당연히 더 어떤 큰 목적이 있어서 혹은 더 어떤 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마 비트코인을 선택하셨을 텐데, 올해가 그리고 내년도가 내후년도가 와도 상황은 여러 가지로 개개인들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나날들이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트코이너들이 굉장히 이제 경계하는 어떤 검열적인 문제가 됐든 뭐 금융 억압이 됐든 뭐 어떤 표풀리즘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의 문제를 좀 더 잘 알고 계시면 비트코인의 그 어떤 이 변동성이 그냥 잔잔한 파도처럼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가격만 보면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요동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는 지금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보면 비트코인의 그 출렁이는 거는 뭐 별거 아니구나. 지금 이 사회의 기반 자체가, 그리고 혹은 이 세계 질서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불안정하고 어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는 그런 한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지고, 그래도 내가 이런 시기에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되게 다행이다. 이런 좀 평온한 그런 마음이 오지 않을까. 네, 저는 뭐 해가 거듭할수록 그 이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앗 머니라고 하는 이 문제의 본질을 하나둘씩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도 비트코인 공부, 그리고 비트코인을 둘러싼 또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더 많이 알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토믹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딸방이 다 좋은 거 해주셔가지고 자기 혼자 다 얘기해. 큰일 났어요. 죄송합니다. 다 가져가지고 일단 뭐 워낙 다들 다 해주셔서 저도 뭐 이제 막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시거나 하면 사실 다 딥하게 답변 드리고 막 끝까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뭐 안 한다기보다는 사실 못 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개인적인 시간도 존재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다 인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택한 게 이런 팟캐스트로 이렇게
약간 공통적인 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자료 같은 경우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다 저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 그것을 이제 사실 사람마다 얼만큼 알고 있고 어떤 걸 모르는지 계기마다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신이 본인 직접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확인하고 터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결국 그게 나중에 보면은 가장 그게 빠른 시간 단축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알려주어서 그때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뒤에서 모르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시는 게 맞고 그럼에도 뭔가가 정말 모르겠고 하면은 저 이렇게 댓글 주실 거나 이렇게 유튜브 댓글 주셔도 되고 모르겠으면 저희 그 강남 비트코인 하우스 오리진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열려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보시다가 어떤 부분이 모르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이렇게 찾아오시면 답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토믹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아토믹님 말씀에 좀 부연 설명드리면 그 사실 팟캐스트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공부할 때 정말 잘 모를 때 이제 책도 여러 권 읽곤 했는데 그 당시에 팟캐스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부동산 관련 팟캐스트들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빠숑님을 비롯한 몇몇 분이 이렇게 계속 팟캐스트 하시는 내용 거기서 흘러나오는 잘 모르는 내용들도 듣다가 듣고 두 번, 세 번 듣고 계속 돌려 듣고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뭔가 개념들이 좀 잡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읽었던 책이랑 연결도 되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떤 짧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영상들로는 축약된 부분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냥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1시간, 1시간 반 정도 쭉 듣다 보면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는 부분들은 다시 되짚어 드리기도 하고 뭔가 제가 질문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이 부연 설명을 자연스럽게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스며들듯이 듣다 보면 분명히 발전되어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실 거고 이미 지난 팟캐스트의 댓글들에 뭔가 본인이 그렇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댓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팟캐스트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저희는 이제 그런 목적성을 갖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아토미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락장이 길어지면 저희가 할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인데 하락장일 땐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이끌어드리고 재미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그게 사실은 넷달바님이랑 예전에 진행했었던 2022년 비트코인 쉼터하고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시작한 시점도 적절하게 저희가 그런 휴지를 갖고 한 4년 내 다시 지난 시점이지만 본의 아니게 저희는 의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간 비트코인 쉼터 2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죠? 네, 소름 돋아. 지금 이게 그 스페이스가 유튜브로 바뀌었다는 것뿐 사실은 거의 동일한 지금 포맷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 이렇게 또 위안을 삼고 위로가 되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약간 PR을 하자면 제가 이 팟캐스트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나는 조금 더 멘탈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혼자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3월 7일 토요일에 한 40분 정도를 모시고 비트코인 그 멘탈 관리와 관련된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넷달바님도 한번 진행을 하셨던 토크 콘서트 형태의 리스펙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한 40분 정도 모시고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그리고 좀 희망도 드리고 저의 경험들도 말씀드리면서 단단한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게시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2개 정도 써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어떤 사전에 허락 없이 제 개인 PR을 좀 했는데 괜찮습니까? 아이 그럼요. 얼마든지. 네, 그럼요. 저도 다음에 아토미님 제 마음대로 표정이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 어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즉흥적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또 팟캐스트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희는 그냥 다양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안 하면 서운할 수 있는데 아직도 많은 광고주분들이 좀 망설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아토믹님한테만 몰래 연락을 해서 넷달버님과 저를 빼고 뭔가 단독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드렸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겼는데 아직도 광고주분들이 많이 망설이고 계십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용기 내서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맛있게 또는 멋있게 예쁘게 잘 표현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제 바람은 팟캐스트에 광고가 꽉꽉 차게 좀 들어오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저희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요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 이제 뭐 설날 전날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미리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좀 인사 한번 드리고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구독자 여러분 하면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넷달바님 안녕 이거 괜찮더라고요. 저희 망고님이랑 할 때도 그거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 수고하셨습니다.